제가 그 집에 들어간 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에게 둘러싸인 채 남편 손을 잡고 처음 그 마당을 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맞이하는 대신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을 때 그분은 제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잘하는 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이 시어머니의 첫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이 집은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그저 버텨야 할 곳이구나. 그걸 결혼식 날부터 느껴야 했던 사람은 저뿐이었겠죠. 시어머니 박옥분 여사는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간 뒷담화로 돌아오는 건 순식간이고 기준도 까다롭고 말도 독했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무서워했고 결국 제 편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날 새벽 5시 반 누군가 문을 쿵쿵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며느리가 잠이 많으면 집안이 망해. 얼른 나와. 비몽사몽한 상태로 부엌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한번 쳐다보더니 손 보니까 일 못하겠네. 일해본 손이 아니야. 이래서 도시 여자들은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톡 쏘는 독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도시 여자가 아니라 그저 지방대학에서 혼자 자취하며 공부하던 평범한 여자였을 뿐인데 그 사람 눈엔 태생부터 못마땅한 존재였던 거죠. 며칠 뒤 시댁 식구들과 첫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지를 볶고 멸치를 조리고 계란말이에 된장국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인정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상에 앉은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젓더군요. 이게 반찬이냐? 멸치에서 비린내 나고 계란도 탔고 그리고 너는 왜 앉아 있어? 내가 만든 밥인데 왜 같이 먹어? 그 말에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고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밥은 부엌에 따로 뒀어. 먹으려면 식은 거 데워서 먹어. 거실 안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나고 있었지만 저는 부엌 구석에 홀로 앉아 차가운 밥을 조용히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따뜻해져야 할 밥은 제 손끝에서 자꾸 미끄러졌고 뜨거워야 할 국은 제 눈물에 점점 식어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혼자 밥 먹게 만드는 거였던가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거 예전부터 그랬어? 남편은 말없이 눈을 감았고 그 뒤로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얘기를 나누며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집 며느리는 진짜 답답해. 밥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고 뭔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난 진작부터 반대했지. 이런 애 데려올 거면 말았어야 했다고. 그 말은 분명 저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한기 도는 마당에서 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그 말들이 빨래와 함께 저를 철퍼덕 쓰러뜨렸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처음 본 날 작고 동그란 심장 소리가 퐁퐁퐁 울리는 걸 들으니 그날만큼은 참았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잘 지켜줄게.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큼은 웃게 해줄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벌써 임신이냐? 아직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부터 가지면 어떡해. 남편은 기뻐하는 듯 했지만 며칠을 못 가 또 무표정해졌습니다. 병원 진료에 같이 가달라는 말에도 엄마 밭을 도와드려야 해서 다음에 가자. 그 말뿐이었죠. 입덧이 심해 하루 종일 토하고 누워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다가와선 이랬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나는 애 낳고도 아궁이 뗐다. 그 정도로 끙끙대고 애를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입덧보다 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는 구역질이 나와도 화장실까지 기어가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10달을 버티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죠. 딸이네? 내가 진작부터 느꼈다. 배가 퍼졌더라니. 에휴. 아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니까. 출산의 고통도 그런 말 한마디에 묻혔습니다. 딸을 안고 있는 내 품이 갑자기 죄라도 되는 듯 초라해졌습니다. 병원비는 대부분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영수증을 한 장 받더니 곧장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시어머니는 그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 하나 들였더니 병원 신세만 진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딸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애가 애를 키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집안은 다 예민하다더니 애도 성질머리가 있네. 아이도 들으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조금만 울어도 저를 째려보고 밤에 잠시 칭얼대면 저를 깨워 엄마가 애 우는 것도 모르고 자냐? 그 모성애는 어디 갔어? 라며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늘 한결같이 조용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이라도 날까 걱정됐는지 딸을 안고 있으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그 침묵이 저는 제일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그건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딸이 돌이 될 무렵부터는 식사 때마다 또다시 그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늘 반찬 투정을 했고 가끔은 손녀에게 밥을 먹이지도 못하게 막았죠. 애는 내가 먹일 테니까 너는 부엌에 가 있어. 내가 만든 반찬이 독하단 말이야. 이유식을 그렇게 짜게 하면 어떻게 해. 그날 저는 딸을 품에 안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고 입 안은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딸이 그날 저를 바라봤어요.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그 동그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왜 저기 앉아 있어요? 그 눈빛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지금은 조금만 더 참아야 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집엔 사랑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서 참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은 아침이었어요. 아이 이유식을 만들다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나무십 하나가 유독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았죠. 괜히 눈물이 고이려는 걸 부엌 수건으로 아무렇지 않게 훔치고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에서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뎌 마당 안으로 들어선 사람, 바로 제 친정엄마였습니다. 말없이 멀찍이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지은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듯 와닿았습니다. 어머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죠. 며느리 결혼했으면 부모도 이제 얘를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건 집안 채통에도 안 맞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지은이 얼굴 한 번만 보려고요. 연락도 없고 너무 걱정이 돼서요. 딸이 요즘 꿈에 자꾸 아프게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에이, 꿈은 그냥 꿈이죠. 우리 며느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히 오셔서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흙먼지가 묻은 신발, 햇빛에 바랜 외투, 주름진 눈과 그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왜 이러냐? 우리 지은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눈물이 나려는 걸 애써 참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엄마는 조용히 제 뺨을 돌려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거기서 너 괜찮은 거니?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물샘이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내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지 마.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상처는 안으로 골마 들어가.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너 자신을 다 갉아먹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그 광경이 못마땅했는지 등 뒤에서 차갑게 말했죠. 그래서요? 지은이 데려가시려고요? 엄마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을 뻔했지만 애써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세요. 엄마, 정말 나 괜찮아. 엄마도 몸 조심하고 곧 연락할게. 엄마는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인 뒤 말없이 돌아서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저희 밥그릇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모욕인지 그 사람은 알지 못했겠죠. 전 그날 밤 거울을 보다 문득 고개를 숙였어요. 거울 속 여자는 눈 밑이 퀭하고 피부는 푸석하고 미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지은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정말 살아있는 거니? 그날 밤 엄마가 다녀간 뒤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무언의 차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3개의 밥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제 딸 아이. 그 속엔 저희 자리는 없었죠.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요. 지은 씨, 밥은 제가 할 테니까. 그 말만 들으면 배려처럼 들리겠지만 그 목소리의 톤과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넌 빠져 있어. 이 집 밥상에서 내 자리는 없어. 딸에게 밥을 떠주며 시어머니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엄마랑 다르게 착하게 커야 해. 엄마처럼 찡찡거리면 안 돼. 알았지? 딸아이는 조용히 밥숟갈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마치 제 안을 들여다보듯 깊고 또렷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방에 들어간 뒤 아이와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작은 딸이 제 옆에 와 앉더니 갑자기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안 울었는데? 거짓말. 엄마 눈이 젖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아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크면 엄마 울리지 않게 해줄게. 그 어린아이가 그 조그만 손으로 나를 지켜주겠다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5살, 그 나이에 그런 말을 하게 만들 정도로 제 모습은 무너져 있었던 거겠죠. 저도 모르게 아이를 꼭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발열이 심해졌습니다. 38도, 39도,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요즘 감기 유행이야. 뭘 그리 호들갑이야? 아기들 열나는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어머님, 소연이 숨소리가 거칠어요. 혹시 모를 일도 있으니까 병원에 한 번만 다녀올게요. 내가 아들 셋을 키웠어. 그 정도는 감기야. 괜히 돈 들이지 마.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자기 방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엄살도 병이야.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가는 길, 택시비를 아끼려 버스를 타고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소연아, 조금만 금방 도착해.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열이 너무 높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하마터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작은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보호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아이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늦지 않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너 하나만 참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같이 참고 있었던 거야. 너 어른이잖아. 엄마잖아. 이제 무너지면 안 돼.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아이 손을 꼭 쥔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엄마가 이제 너 지킬게. 진짜로 꼭 지킬게.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산소 마스크 사이로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말에 전 끝내 참지 못하고 목을 꺾고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조용한 병실 한가운데 아이의 체온이 아니라 제 심장이 먼저 식어가고 있었던 시간. 그 아이는, 그 5살 아이는 그날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건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약 기운에 몸이 축 늘어져 있었죠. 작은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댄 채 엄마 졸려 하고 말하는 아이를 꼭 안고 조심조심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안에서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롭게 날아와 저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 귀하디귀한 병원에서 우리 집 며느리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투엔 반가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꼬는 소리만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국을 떠먹고 있었고 딸아이는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제 목덜미를 더 꼭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도 갈아입히며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 상태가 심각해서요. 폐렴 진단받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대요. 그 말을 듣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잠깐 굳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아이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미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누가 모르나? 근데 며느리 주제에 누굴 지적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탁, 시어머니가 식탁에 놓인 수저를 콱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 멋대로 애 데리고 병원이나 쏘다니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진짜 내가 이 집 사람 맞아? 아이 상태가 심했어요. 진료비도 제가 해결했어요. 당장 가야 해서. 당장? 당장? 네가 그걸 판단해? 내가 뭐라고 당장 병원에 가. 누가 너더러 애 데리고 나가랬어.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찰싹 따귀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왼쪽 뺨을 때린 겁니다.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고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정말 살같이 얼얼할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때리는 그 순간에도 국을 입에 떠넣고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손 안 댄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며느리가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기준에 맞춰야 해.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 말에 입이 바짝 말라서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죄송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건 폭력이었다는 걸. 나는 지금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딸아이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를 다시 짚으니 조금씩 땀이 맺혀 있었고 작은 손이 베개 위에서 꿈틀대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 손을 조심히 잡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조그마한 입술, 가늘게 떨리는 눈썹, 그리고 미세하게 들썩이는 숨결. 그 모든 게 너무 소중했기에 지금 내 안에 부서진 감정조차 감히 흘러나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뺨을 감싼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이었구나. 이게 가족이었고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이불을 덮은 아이의 손을 한참 동안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 하나만이 지금 내가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제 뺨엔 멍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붉게 부어오른 흔적이 도려낸 자존심처럼 날카롭게 박혀 있었죠. 하지만 멍보다 더 아팠던 건 딸아이 소연이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이불 사이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혼냈어? 그 물음에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 엄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 들었어. 할머니가 소리 지르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고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말이 그 집의 모든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소연이는 매일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거실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병원 선생님 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왜 병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나 아팠을 때 예쁜 그림 그려보라고 했잖아. 이건 우리 집 그림이야. 아이의 말에 그림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고 3개의 방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방엔 엄마는 방에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운데 방엔 아빠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오른쪽 방엔 할머니는 소리 질러요. 그림 속 할머니 입에선 파란 번개 모양이 튀어나와 있었고 엄마는 울고 있었으며 아빠는 목이 구부정한 막대기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자신은 작은 창문 너머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눈 2개에서 파란색 줄이 길게, 아주 길게 얼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손에서 그림이 미끄러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제 심장이 천갈래로 찢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5살, 이 작은 아이가 이 집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방에 있어요. 그 말은 엄마는 늘 혼자였다는 뜻이고 아빠는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 말은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할머니는 소리 질러요. 그 말은 모든 갈등의 중심엔 항상 할머니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림은 솔직했습니다.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우리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나서 그 그림을 한 장 한 장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연이가 지금 느끼는 현실이고 제가 지우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림 속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붓 대신 눈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다짐했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 더는 이런 집을, 이런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림 속에서 울고 있는 소연이를 본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쿵쿵 뛰었고 머릿속은 마치 낡은 영화 필름처럼 지금까지 당한 모욕과 상처,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밀어버리는 기분, 숨을 들이쉬는데 가슴이 안으로 구겨지는 느낌. 안 되겠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고
묵직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낙서하던 공책이었죠. 그 위에 펜을 들고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023만 317. 날씨 맑음. 기분은 쓰레기 같다. 그리고 그동안 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나를 부엌에 서 있게 했다. 아이가 폐렴에서 겨우 회복했는데 이 며느리는 아픈 애만 키운다며 혀를 찼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무너졌다. 딸이 그린 그림 속에 나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창문 밖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가 5살인데 벌써 공포를 배운다. 나는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공포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 글을 쓰다 말고 펜 끝이 손가락 뼈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는 참지 않겠다. 기록해야 한다. 내 감정을, 내 상처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날 이후 지은은 매일 밤 10시가 되면 방 안불을 끄고 아이 옆에 누워있다가 살금살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자신의 비명을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며 한때는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었던 딸이었다. 그날따라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떨어져 잉크가 번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처음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지은.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울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잊고 살았다는 게 너무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고 다 쓴 노트를 덮으며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의 안에는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힐까 봐 두려웠던 것, 그건 타인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지은은 아이가 잠든 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전날보다 손이 더 떨렸지만 펜을 놓을 수는 없었다. 오늘 시어머니는 점심에 반찬이 짰다고 쌍욕을 했다. 이건 사람이 먹는 음식이야? 돼지밥이지. 이걸 차려놓고 밥이라고 해? 말끝마다 내 친정이 그래서 그렇다는 식이었다. 참는 게 일상이 되었지만 그날은 유독 더 무거웠다. 지은은 오늘도 일기에 썼다. 나는 오늘도 숨죽이며 버텼다. 나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언젠가는 정말 이 집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적고 조용히 노트를 베개 밑에 숨기고 잠이 들었다. 지친 하루였다. 정말 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으로 눈을 떴다. 방 안이 정적이었다. 아이가 먼저 일어나지 않았고 문틈 밖으로 들리던 부엌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는 그 노트를 보았다. 그 노트, 지은이 밤마다 써내려갔던 눈물과 고통의 기록, 그것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피가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몸이 굳었다. 설마 아니야. 아니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찔러 들어왔다. 일어나봐라. 윤지은 씨, 대단하더라. 소설 쓰냐? 지은은 떨리는 발로 거실로 나왔다. 식탁 앞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붉은 펜으로 밑줄까지 쳐진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노트를 손바닥으로 탁 쳤다. 이게 뭐야? 너는 이 집안 욕을 밤마다 이렇게 써왔냐?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 욕을 적어대며 그게 할 짓이냐?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쿵쿵 울리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할 말 없어? 그래, 너 같은 게 뭐 할 말이 있겠니? 그깟 글 써서 누굴 이기겠어? 어디 고발이라도 할 거야?
신문사라도 보낼래? 집안 망신시킬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지은은 그 눈빛을 애타게 봤다. 제발 너라도 내 편 들어줘. 한 마디만 해줘.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노트를 집어들더니 그녀 앞에서 찢었다. 쭉 그 노트는 찢기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가슴도 함께 찢겨나가는 듯했다. 됐지? 이제 이딴 짓 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았다. 지은은 멍한 눈으로 식탁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바라봤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으로 숨 쉬던 공간이었다. 그 노트를 쓸 때만큼은 그녀가 며느리가 아닌 지은이었다. 내가 그깟 글로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웃기지 마. 너 같은 애는 그냥 입 닫고 내 말에 고개만 끄덕이면 돼. 이 집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어느새 눈물도 나오지 않는 자신을 느꼈다. 눈물조차 말라 있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조각난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그 손끝이 유난히 시려웠다. 글자가 찢기며 잘려나간 자리에 자신의 마음이 드러난 듯 민망하고 처참했다. 그날 밤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작게 중얼거렸다. 소연아, 사람들이 다 엄마 말을 뭉개도 엄마는 너한테만큼은 거짓말 안 할게. 엄마는 너 지킬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절대 사라지지 않을게.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다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베개 밑에 손을 넣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더는 울 힘도 없었다. 눈물은 뜨겁게 나오다 이내 식어버려서 뺨 위에선 얼룩처럼 굳어갔다. 방 안에는 작은 딸 소연이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다. 잠들었겠지. 지은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기에 아이만이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푹 자고 있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작은 손 하나가 살며시 지은의 손등 위에 올려졌다. 엄마, 지은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소연이는 눈을 반쯤 뜨고 아주 조심스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거짓말. 엄마 울 때 냄새나. 그 말에 지은은 웃는 듯 떨며 울었다. 소연이의 손이 다정하게 지은의 손을 쓰다듬었다. 엄마, 할머니가 또 소리 지르면 나 귀 아파. 응,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너 그런 소리 안 들리게 해줄게.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계속 울면 나도 슬퍼. 소연이는 5살짜리 아이답지 않게 너무 조심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어른들이나 할 법한 걱정이 그 조그마한 눈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이가 아주 조용히 아주 진지하게 속삭였다. 엄마, 우리 도망가자.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했어? 도망가자. 우리 둘이 다른 집으로 가자. 그 집은 할머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냥 엄마랑 나랑 둘이만 있는 집이야. 그 말이 끝났을 때 지은은 그만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소연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그 말이 엄마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건 눈치챈 듯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가를 닦아주며 말했다. 난 엄마 좋아해. 엄마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 없어도 돼. 그 말에 지은은 딸의 이마에 이불을 덮어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아이만큼 자신을 위로해줄 순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소연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도 없고 달빛도 희미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빛마저도 지은에겐 하나의 방향 같았다. 무섭고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날 소연이의 말이
지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도망가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도망쳐 본 적 없는 그녀에게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고도 강력한 제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어나서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의 눈물 자국, 퉁퉁 부은 눈꺼풀, 지쳐있는 뺨. 하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도 아주 희미한 생기 하나가 피어 있었다. 마치 엄마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단단한 시선이었다. 그날부터 지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아이가 잠든 밤마다 한 손에는 펜을,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 지하방이어도 괜찮아. 비만 안 새면 돼. 화장실만 따로 있으면 돼. 소연이랑 둘이 살 수만 있으면 돼. 지은의 통장엔 남은 돈이 많지 않았다. 아이 돌잔치 때 친정 쪽에서 조금씩 모아준 축의금, 그동안 남편 몰래 아껴 모은 식비 잔돈들, 그리고 생리대 한 장조차 아껴가며 쌓아온 작은 적금 통장. 그걸로 계산해보니 새 달치 월세와 보증금이 빠듯했다. 지은은 밤마다 손으로 종이에 지도를 그렸다. 시골 읍내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곳, 아이 어린이집까지 걸어서 10분 안쪽, 동네 병원 근처면 더 좋고 시장까지 너무 멀지 않아야 하고 눈을 감고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도망칠 길을 외웠다. 하지만 모든 게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날 아침 지은이 아이 도시락을 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쾅 하고 밀치고 들어왔다. 윤지은. 목소리 톤이 이상했다. 무언가 짐작은 갔지만 그 순간엔 설마 했다. 내 통장 왜 뒤졌는지 알아? 지은은 갑자기 피가 확 식었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흰 종이 한 장을 부엌 바닥에 던졌다. 지은이 그린 손그림 지도였다. 이게 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보지 그러냐? 응, 지은은 입을 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네가 지금 이 집에서 도망가겠다는 거지. 내 손자 데리고 이 집에서 네가 감히 발 뺀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 힘들어? 힘든 게 그따위로 사람 속여가면서 뒤로 도망칠 궁리나 하는 거냐? 아니요. 오해세요. 전 그냥 탁. 시어머니는 지은의 앞치마를 확 낚아채며 몸을 앞으로 밀쳤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그딴 생각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배신이야. 지은은 균형을 잃고 싱크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다.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고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지 아들 뺏어가더니 이젠 손자까지 데리고 달아나겠다고? 아주 계획이 거창했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 입 찢어버릴까? 지은은 소리 내 울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채 떨기만 했다. 뒤에서 아이가 문틈 사이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하지 마. 소연이는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그 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조용히 해. 소연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지은은 아이 앞에 자신의 그 망가진 모습을 더는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 이게 너야. 울고불고 비는 게 너야. 네가 어디를 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래? 이년아, 내가 세상 물정 알아? 그 말 하나하나가 지은의 가슴에 박혔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무섭고 막막하고 아는 것도 없고 친정엔 돌아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소연이랑은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멍하니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수로? 어디 돈 있어?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아이가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우리 도망가자. 지금 가자.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이고, 세상에. 손자 교육 아주 잘 시켰네. 어미 따라 도망간다 이거지? 어딜 나가. 내 손자야. 내 손자는 내 거라고. 지은은 그 순간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마당을 걸어나갔다. 한 발, 두 발.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외쳤다. 지은아, 네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 순간부터 너랑은 원수야. 진짜 가는 거야. 그럼 다 끝이야.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은은 아이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나섰다. 시어머니의 고함은 아직도 뒷마당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몸이 부서질 것처럼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갔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소연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작고 조용한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도망치듯 걷던 골목, 오래된 전봇대, 반쯤 무너진 담벼락, 창문을 열어놓은 작은 슈퍼, 그 모든 풍경이 처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지은의 세상은 오로지 시댁 대문 아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녀처럼 숨 쉬었고 인간이 아닌 존재로 버텼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비록 발목은 무겁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유를 향해 걷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지은은 아이를 안고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지은은 망설이다. 조용히 읊조렸다. 읍내요. 읍내 시장 정류장이요. 요금은 현금으로 냈다. 지갑엔 10,000원짜리 3장이 남아있었다. 2장을 꺼내며 손끝이 떨렸다. 버스 뒷자리 창가에 앉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그 크고 추했던 목소리도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도 그 차가운 밥상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 순간 소연이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지은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않는 곳, 이제부터 엄마가 찾을 거야. 그 말에 소연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웃음이 지은의 심장을 또 한 번 찢고 꿰매는 듯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차창 너머 바람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 짧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1번, 2번, 3번. 지은은 무시했다. 하지만 고지어 문자 알림이 떴다. 김태수, 경찰에 실종신고 넣었다. 아이까지 데려간 건 납치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지은은 진동이 계속 울리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곧바로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다. 내가 내 손자 데리고 나갔다고? 어디 숨었는지 몰라?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간다. 진짜 내 인생 여기서 끝장이야. 지은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 작은 기계 안에서 방금 전까지 자유롭던 공기가 모두 빨려 들어간 듯했다. 소연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지은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너머로 자유가 있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 뒤엔 아직 지옥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진짜 도망이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지은은 가방 안에서 찢어진 노트 조각 하나를 꺼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다.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싸워야 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을. 그녀는 버스가 멈추기 전까지 두 눈을 감고 다짐을 가슴에 새겼다. 버스는 읍내 시장 초입에서 멈췄다. 지은은 아이를 안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땅 위에 서 있다는 느낌. 그게 왜 그렇게 낯설었던 걸까? 두 다리로 서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땅 아래에 묻힌 듯 축축하고 조용했다. 시장 골목 안쪽 월세 2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종이 광고가 붙은 골목집을 향해 지은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를 맞은 사람은 머리를 반쯤 말린 채 나오던 중년 여성이었다. 아, 아까 전화 주셨죠? 이 방이 그 방이에요. 작고 허름한 거 감안하셔야 돼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한 발짝만 걸으면 벽에 손이 닿는 크기였고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 군데군데 뜯겨져 있었으며 창문은 아예 없었다. 화장실은 겨우 앉을 수 있는 크기였고 환풍기도 없었고 전등은 한번 깜빡였다가 켜졌다. 지은은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봤다. 소연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뒤에 붙어섰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얼룩을 쿡 찔렀다. 지은은 집주인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여기 계약할게요. 그 말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집주인은 놀란 듯 말했다. 생각 좀 더 하시지. 요즘 방 많아요. 이건 너무 좁고 습해서 괜찮아요. 여긴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가방 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보증금을 건넸다. 그날 저녁 지은과 소연이는 그 차가운 방 바닥에 앉아 서로 등을 맞댄 채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나눠 먹었다. 엄마, 이 집은 아빠도 할머니도 안 와? 응, 여긴 우리 둘만 있어. 그럼 이제는 엄마가 울어도 누가 뭐라 안 해? 지은은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엄마가 울면 너만 안아주면 돼. 소연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은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럼 울어도 돼. 내가 다 안아줄게.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삼각김밥 속 단무지처럼 꾹 삼켰다. 그날 밤 그녀는 소연이를 품에 안고 온몸을 덜덜 떨었다. 낯선 냄새, 지하방 특유의 곰팡이 냄새, 작은 틈으로 들려오는 옆방 TV 소리, 그리고 귀 옆을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벌레 소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은 지은에게 오랜만에 내 숨소리가 허락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노트에 남은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다. 오늘 나는 사람답게 살기로 다짐했다. 이 방은 추워도 말 한마디로 사람이 찢기진 않는다.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전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조용한 방에 또 하나의 위협이 찾아들고 있다는 걸. 그 밤 잠든 그녀의 휴대폰엔 연속으로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김태수, 내가 널 그냥 둘 것 같아? 소연이 유괴죄로 고소 들어간다. 어디 숨었든 끝까지 찾아낸다. 제정신 아니면 알아서 돌아와. 조용한 밤이었다. 지은은 알지 못했지만 그 조용함 너머에서 또 하나의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다. 새벽 6시 10분.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각. 지은은 잠에서 깨지도 못한 눈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모르는 번호, 잠결에 끊으려는 순간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김지은 씨 맞으시죠? 지구대 수사과입니다. 현재 김지은 씨는 아동 유괴 혐의로 신고 접수돼 있어 간단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탁, 전화를 받던 손이 떨렸고 소연이의 숨소리 너머로 다시 수화기에서 말이 이어졌다. 지금은 조사 단계라 강제 소환은 아닙니다만 협조해 주셔야 상황이 원활히 정리됩니다. 정오까지 지구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유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밤 아이를 안고 자던 자신이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았다. 서랍을 열어 소연이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신의 신분증까지 꺼내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되짚었다. 나는 아이의 엄마야.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건 범죄가 아니야. 아니지? 아니라고 해야지. 왜 이게 범죄가 되지? 지은은 아이를 조용히 깨우고 아침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채 가장 오래된 패딩을 꺼내 입혔다. 버스를 타기 직전 소연이가 물었다. 우리 어디가? 엄마? 지은은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 친구 만나러 가자라고 둘러댔다. 경찰서 안은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벽과 시멘트 바닥이 더욱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수사관은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지은을 벽에다 세워놓고 조용히 총구를 겨누는 듯했다. 김지은 씨, 지금 신고된 내용은 아동을 무단으로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아이의 친권자와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출생신고도 다 제 딸이에요.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 아버지가 친권자이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김지은 씨는 별거 통보나 양육권 분할 신청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은은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가 그 집을 나올 때 남편과의 이혼도 법적 조정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살고 싶었다.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그것뿐이었다. 전 폭력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집에서 소연이는 매일 울었고 시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은 지옥이었어요. 그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의 정서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 측에서는 아이를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사관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읽어내려갔다. 아이 엄마가 불안정한 상태라 아이에게 위해가 갈 수 있어 걱정됩니다. 그 한 줄, 그 말 한 줄이 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불안정하다고? 위해가 간다고?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모든 걸 포기한 것도 모자라 어제까지 온몸으로 끌어안았던 그 엄마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적도 없어요. 열이 나도 울어도 늘 저만 아이 곁에 있었어요. 제가 왜 유괴범이 돼야 하나요? 수사관은 잠시 침묵했다. 김지은 씨, 현실이 안타까운 건 압니다. 하지만 법은 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소연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자판기 코코아를 마시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지은은 소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작은 아이를 꼭 안았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 작은 아이마저 언젠가는 엄마가 유괴범이었대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다. 지은은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피하지 않겠다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찢어놓으려 한다면 그 앞에 똑바로 서겠다고. 작은 지하방,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지은은 밤새 노트에 글을 써내려갔다.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나는 어떤 법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의 공포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한다. 눈물은 한 줄, 두 줄, 글자 사이에 떨어졌다. 하지만 지은은 울음을 흘릴수록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문득 며칠 전 경찰서 수사관이 던진 한마디를 떠올렸다. 법은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증거로 싸워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이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잠시 부탁하고 읍내로 향했다. 법률구조공단. 문 앞에서 손이 떨렸다. 이런 곳엔 나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걸까? 망설임은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직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네. 김지은 씨, 아이 유괴 혐의요? 지금 말씀하신 사정이 맞다면 그건 정당한 보호 요청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정리해봐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폭언, 욕설, 지속적인 무시, 남편의 방임과 방관, 소연이의 눈물, 밤마다 떨던 지은 자신의 몸. 그 이야기를 들은 담당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은 씨,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은 또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이번엔 꾹 참았다. 법률 상담이 끝난 뒤 지은은 다음으로 시장 골목을 헤맸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빼고 지갑에 남은 돈은 12만 원. 다음 달 월세를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 작은 분식집, 야채 가게, 중고의류점. 저 혹시 아르바이트 뽑으세요? 저 주방일 잘해요. 서빙도 할 수 있고 대부분은 지은을 한번 흘끗 보고는 요즘은 일 없어요라며 잘랐다. 그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 차디찬 회초리처럼 지은의 어깨를 때렸다. 하지만 시장 안쪽 허름한 김밥집 아주머니는 지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애 엄마야? 네, 그럼 손 빠르겠네. 김밥 싸본 적 있어? 많이 싸봤어요. 시댁에서도 매번 제 몫이었어요. 내일부터 아침 7시까지 와. 김밥 싸고 설거지하는 거야. 하루 10,000원. 밥은 줄게. 지은은 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고맙게 생각 말고 조금만 버텨봐. 그 아주머니의 말은 그날 지은에게 유일한 위로였다. 지은은 그날 밤 소연이에게 김밥을 싸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 일했어? 소연이가 묻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우리 소연이 먹일 밥 벌었어. 그럼 우린 이제 다시 안 도망쳐도 돼? 지은은 소연이의 눈을 보며 조금 망설였지만 작은 미소로 말했다. 응,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의 눈엔 또 다른 결의가 피어올랐다. 아이 앞에서 더는 눈물 보이지 않기 위해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조용히 전투복을 입는 중이었다. 김밥집에서의 첫 주, 지은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손끝엔 날마다 상처가 났고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터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소연이는 이제 지하방 구석에서 혼자 책을 보며 엄마를 기다릴 줄 알았고 자판기 코코아로 배를 채우는 법도 익혔다. 그런 날들이 며칠째 지나던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아이를 재우고 난 뒤 혼자 빨래를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지은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은이니? 그 목소리. 한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그래, 지금 괜찮니? 뉴스에서 내 이름을 봤어. 지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름 석자,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수년이 흘렀던 시간. 왜 지금에서야? 엄마. 왜? 너무 늦은 거 알아. 근데 지금이라도 가족이 돼줄 수 있을까 싶어서. 지은은 숨을 들이마셨다. 숨을 깊이 삼켰다. 엄마, 그때 왜 날 그냥 두고 갔어? 지은아, 그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병원비, 아빠의 비, 내 동생 수술까지 너를 시댁에 보내는 게 그땐 최선이라 생각했어. 지은은 목이 메였다. 그 말 수백 번은 혼자 상상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한 이유, 그게 정말 돈 때문이었다면 너무도 슬픈 현실이었다. 나는 거기서 매일 욕먹고 살았어. 엄마가 나를 보내줬다는 이유로 거기선 난 언제나 외부인이었어.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도 날마다 내 꿈을 꿨어. 잘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그 순간 지은은 방 안에서 작은 숨소리를 들었다. 소연이가 작은 눈을 뜨고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해? 지은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 소연이는 조금 멍하니 서 있다가 작게 웃었다. 내가 몰랐던 가족이야?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엄마, 여기. 내 손녀야. 소연이 한동안 소화기 건너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소연아, 너 할머니 목소리 듣겠니? 응, 할머니 목소리 따뜻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다. 억눌러온 외로움, 기다림, 용서받고 싶었던 한 사람의 마음. 그날 밤 지은은 엄마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보았다. 다음 날 엄마는 작은 상자 하나를 택배로 보냈다. 그 안에는 소연이를 위한 새 내복, 지은이 좋아하던 미숫가루 한 통,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은아, 그때 너를 포기한 건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너를 다시 안고 싶은 건 살아야만 하니까. 지은은 소연이 옆에서 편지를 꾹 안았다. 엄마는 이제 내가 엄마로서 누굴 지켜야 하는지 알아.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잊고 싶던 이름, 버리고 싶던 과거.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김밥집에서 일을 끝내고 나오는 길,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하지만 이번엔 무시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귓가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 맞죠? 저 김태수 친구인데요. 지금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 말에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라는 작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네요. 병원에서도 보호자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해서 지은 씨 번호 알길 있어 연락드린 겁니다. 지은은 수화기를 든 손을 조심스레 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눈앞이 흐려졌고 숨이 막혔다. 왜 하필? 지금 왜 나야? 하지만 곧 그녀는 몸을 돌렸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병원 응급실. 지은이 도착했을 때 병원 복도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 박옥분, 창백한 얼굴,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입에는 산소 튜브가 연결돼 있었다. 의사는 지은을 보호자로 착각한 듯 말했다. 일단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로 치솟은 상태에서 실신하신 듯하고 CT 결과상 경미한 출혈이 보이지만 아직 수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당분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곧 간호사가 다가와 입원 동의서와 보호자 서명을 요청했다. 지은은 펜을 잡고 망설였다. 이 한 줄을 쓰는 순간 자신이 이 사람과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곧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전 보호자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계속 연락이 안 돼서요. 환자분이 지금 당장 입원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병실 이동이 어렵고. 지은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이걸로 응급 진료비만 결제해 주세요. 나머진 가족이 처리할 겁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선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다. 어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아까 환자분 잠결에 그러시더라고요. 지은아 지은아 미안하다라고. 지은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 이름 석자.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음 날 김태수가 병원에 나타났다. 풀 죽은 얼굴, 술 냄새, 헝클어진 셔츠. 지은아 그 고맙다. 내가 진짜. 지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돈은 내일 안으로 입금해. 그게 당신 가족이니까. 그 말에 김태수는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병실 문 앞에 다시 한번 멈췄다. 문틈으로 산소 튜브를 찬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게까지 해서 날 밟고 싶었나요? 그리고 돌아섰다. 이제 그녀에겐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사랑도, 원망도, 용서도 모두 저 문 안에서 끝나야 한다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 다시 섰을 때 지은은 이상한 장면과 마주했다. 박옥분의 병실 창가에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싱싱한 국화와 작은 해바라기 한 송이. 누가 이걸? 지은은 의아했다. 그 병실에는 아무도 문병 오는 사람이 없었다.
김태수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이라고 늘 그러하듯 나 몰라라 하는 이들뿐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꽃병은 채워졌다. 색깔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졌지만 항상 정성껏 정리된 꽃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 꽃은 누가 놓고 가는 건가요? 간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모자 푹 둘러쓴 남자분이 아침마다 슬쩍 다녀가요. 아주 조용하게요. 말 한마디 없이 꽃만 놓고 가시더라고요. 지은은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다. 설마 태수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그런 정성도 그런 배려도 그 남자에겐 없었다. 병실에 들어서며 지은은 어렴풋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무심히 던졌던 말. 너는 꽃 같은 게 어울리지 않아. 너 같은 애한텐 시든 배추나 어울리지. 그 말을 들은 날 지은은 꽃을 사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박옥분의 병실엔 매일 꽃이 놓이고 있었다. 그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 죄책감이었을까? 사죄였을까? 아니면 아주 늦은 사랑이었을까? 지은은 이제 김밥집 일 외에도 청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파트 상가의 계단과 복도를 쓸고 낮에는 김밥을 말고 밤엔 늦게 돌아와 소연이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소연이의 엄마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루. 어느 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공간에 계란 2개와 우유 1팩. 그걸 보며 조용히 웃던 그녀에게 소연이가 다가왔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글씨체 예쁘다고. 그래? 우리 소연이 진짜 잘했네. 그리고 나 그림도 그렸어. 소연이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위엔 해바라기 한 송이와 작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엄마야.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 지은은 종이를 꼭 안았다. 그림 속 해바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더 찬란했다. 다음 날 지은은 병실 앞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한 남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 꽃병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려던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 지은은 입을 열었다. 혹시 그 꽃 당신이?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누구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옥분 씨. 예전에 식당 자주 오시던 단골이었습니다. 혼자 자주 오셨고 늘 빈 그릇을 깨끗이 비우시던 분이었죠. 언젠가 아프시면 연락 달라고 번호 드린 적 있었는데 며칠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지은은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다. 그토록 날카롭고 매섭기만 했던 사람이 어딘가에선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세상은 그렇게 한 사람의 얼굴을 여러 장으로 보여주곤 했다. 그날 지은은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박옥부는 느리게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 속에서 지은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 지은아, 왔구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창가에 꽃병을 정리하고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꽃 예쁘죠? 박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은은 조금 달라진 무언가를 느꼈다. 마음 한쪽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용서라는 이름의 싹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걸. 병원 복도에 적막이 내려앉은 새벽, 지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병원비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합계 금액은 어느새 100만 원을 넘고 있었다. 하루하루 쌓이는 금액 내가 책임져야 하나?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다. 김태수였다. 지은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지은아. 나 지금 좀 바빠서. 엄마는 괜찮아? 너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돈이 좀 묶여서 말이지. 다음 주면 정리될 것 같아. 병원비 좀 내가. 지은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넌 정말 한 번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병원 상담실을 찾았다. 병원 사회복지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보호자분, 상황이 어려우시다고요?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 부담이 크신 경우 사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제 시어머니예요. 하지만 전 이 가족에게 며느리로서 살아온 적이 없어요. 전 그냥 사람으로서 돕고 있을 뿐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는 말없이 신청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지금 이 선택이 나중에 후회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은은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끝에 그녀는 힘주어 서명했다. 그날 밤 소연이가 잠든 방 한켠에서 지은은 다시 김밥을 말고 있었다. 작은 플라스틱 통에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지킬 건 이 아이 하나면 돼. 그 외의 관계는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아. 며칠 후 박옥분의 병실엔 여전히 꽃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꽃병 옆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은은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메모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병실 침대맡에 앉아 박옥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어머님, 살아 계신다면 이젠 말 좀 하셔야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 간호사가 지은에게 슬쩍 다가왔다. 보호자님, 저기 이거 전달드리라고 하셨어요. 손에 들린 건 오래된 노트 한 권이었다. 겉표지는 낡아 찢어졌고 모서리는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깨어나셨을 때 자꾸 무언가 찾으셨어요. 그게 이 노트였던 것 같아요. 지은은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82년 03월 8일 쌀이 떨어졌다. 남편은 며칠째 술에 취해 들어왔다. 어린 태수를 업고 시장을 돌다 무릎이 깨졌다. 1983년 5월 12일 오늘은 장날. 미역 한 줄을 몰래 얻었다. 태수 생일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끓여줬다. 아이는 웃었다. 지은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1986년 08월 06일 친정이 가난해 시집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나를 부엌에서 쫓아냈다. 그날 처음 울었다. 내가 무슨 죄냐고. 지은의 눈에 자신의 과거가 겹쳐졌다. 차가운 부엌에서 울고 있던 자신, 식탁에 앉지 못하고 구석에서 밥을 먹던 날들. 1989년 11월 09일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난다. 나는 매일 며느리처럼 참았다. 그 페이지에서 지은은 펜을 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여자가 자신과 같은 길을, 그보다 더 아픈 길을 먼저 걸었단 말인가. 그날 밤 지은은 노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다. 박옥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지은의 손에 들린 노트를 바라보았다. 이거 어머님 거죠? 박옥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왜 저한테 주셨나요? 박옥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너도 나처럼 혼자였잖니. 내가 널 괴롭히면서 그게 나 자신을 잊게 해줄 줄 알았어. 지은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근데 어느 순간 네가 나보다 더 단단하단 걸 느꼈어. 그래서 더 미웠어. 네가 내 젊은 나를 자꾸 떠올리게 해서. 눈물이 지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 눈물은 미움이 아니라 동정도 아닌, 지금껏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서로를 이해하는 첫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박옥분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지은은 그 손을 망설이다가 살며시 잡았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아닌 어떤 여자, 한 인간으로서의 이름을 가진 박옥분이라는 여자와 처음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박옥분의 병실 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지은의 등 뒤로 갑자기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지은아.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다. 느릿하게 돌아선 그녀의 눈앞에 김태수가 서 있었다. 멋대로 잠수를 타던 그 남자. 입가엔 쓸쓸한 미소, 손엔 종이봉투 하나. 지은은 냉정하게 말했다. 왜 왔어? 김태수는 병실 안을 슬쩍 바라보더니 눈길을 피하며 답했다. 엄마가 깨어났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거 필요한 줄 알고. 그가 내민 봉투 안엔 수술비 명세서, 그리고 집문서 복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은은 그 서류를 집어들며 비웃듯 말했다.
이제 와서 집 팔아서 병원비 내겠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김태수는 눈동자를 흔들며 무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지은아, 나도 이제 좀 달라지려고. 지은은 그 말에 크게 숨을 쉬었다. 달라져? 넌 한 번도 바뀐 적 없었어. 엄마가 쓰러졌을 때도, 병원비가 밀렸을 때도 넌 항상 사라졌잖아. 그런 내가 지금 나타나선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거야? 김태수는 시선을 피하며 지은에게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려 했다. 그 순간 지은은 봉투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진 한 장, 낯선 여자의 얼굴과 그 옆에 앉아있는 김태수,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케이크에 적힌 문구. 우리 태빈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지은의 손이 떨렸다. 눈동자는 굳어졌고 목구멍이 말라왔다. 이게 뭐야? 김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설마 이 여자랑 아이까지? 그제야 그는 작게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이야. 나도 감당 못할 줄 알았어. 근데 걔, 내 아이 맞아. 지은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그녀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웃음이 있었다. 김태수는 그 여자와 함께 아빠처럼, 남편처럼, 가족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뭐였어? 너한텐 그냥 병원비 대신 내는 존재였니?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고막을 찢듯 쿵쿵 울려댔다. 김태수는 말없이 병실 벽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은은 천천히 사진을 구겨 쥐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한텐 병실 안으로 들어갈 자격도 없어. 내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문을 닫았다. 김태수의 얼굴엔 허무와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병실 안, 지은은 목분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 아들은 이제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제가 옆에서 지킬게요. 박옥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모든 진실이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늦은 용서의 언어였다. 그 다음 날 아침 병실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실려오고 그 안에서 박옥부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엔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다. 은색 도시락통 대신 하얀 밥그릇과 미역국, 소박한 반찬 두세 가지, 그리고 정갈하게 접은 손수건까지. 그 밥상은 아주 오래전 그녀가 아들 태수를 위해 차려주던 식탁과 꼭 닮아 있었다. 박옥부는 잠시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지은의 손엔 국그릇이 들려 있었다. 따뜻한 김이 살랑살랑 올라왔다. 어제 다 못 드셨잖아요. 오늘은 진짜 끓였어요. 인스턴트 아니고요. 박옥부는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어딘가 어색하고 미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지은은 웃으며 밥상 옆에 앉았다. 제가 어릴 땐 엄마가 생일날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셨거든요.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나요.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에요. 누구 생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릴 수 있는 날. 박옥분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밥그릇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때 지은이 숟가락을 건넸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미역은 소화 잘 되게 잘게 썰었어요. 박옥부는 국을 한 입 떠서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입 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맛 참 오래됐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나온 말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그쵸. 마음이 아플 땐 이런 밥 한 끼가 제일 위로돼요. 말보다 밥이 먼저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조용한 식사 시간은 어쩌면 수십 년간 얽히고 설켰던 미움과 오해, 그 모든 감정을 풀어내는 작은 의식 같았다. 박옥부는 국을 다 비우고 나서 말없이 지은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고맙다 지은아. 그 말은 마치 젖은 장롱 안에 묻어둔 오래된 편지처럼 삐걱거리며 나온 소리였다. 지은은 살짝 눈물을 삼켰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아요. 어머님도 지치셨잖아요. 병실 창가엔 봄 햇살이 더 깊이 들어왔다. 그날 작은 밥상 위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두 여자의 눈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올려져 있었다.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지은은 병실 옆 탕비실에서 물컵을 씻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급히 그녀를 불렀다. 보호자분, 밖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시고 어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엄마,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2년 전. 소연이 돌잔치에 아무 말 없이 불참했던 그날이었다. 조심스레 1층 로비로 내려가자 연한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굽이 다른 구두, 손엔 작은 봉투 하나. 엄마,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엔 묘한 긴장과 경계, 그리고 익숙한 슬픔이 뒤섞였다. 지은아, 정말 너구나. 지은은 입술을 꾹 다물고 그녀를 바라봤다. 왜 이제야 왔어? 그 한마디에 친정엄마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 시어머니 아프다고. 내 남편이 아니, 그 김태수라는 놈이 찾아왔더구나. 내가 미안하다. 그냥 너무 늦게 알아서.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그 사람 지금 여기 없어요. 나 혼자 다 했어요. 병원비도, 간호도 다 혼자서. 그래서 내가 왔다. 널 혼자 두면 안 되겠더라. 그날 오후, 지은은 친정엄마를 병실로 데려왔다. 병실 문을 열자 박옥부는 상반신을 일으킨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박옥분이 고개를 돌리자 두 여인의 눈이 맞닿았다. 긴 정적. 박옥부는 입을 꾹 다물었고 지은의 친정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 친정엄마입니다. 그 순간 박옥분의 눈매가 차갑게 굳었다. 지은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거야?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박옥분을 바라보았고 친정엄마는 당황한 듯 손을 모았다. 무례하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이 여기까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왔습니다. 박옥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딸? 그럼 그동안 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요? 당신이 손 놓고 있던 그 시간에 이 아이는 내 옆에서 하루하루 무너졌어요. 그걸 다 지켜본 내가 왜 분노하지 말아야 하죠? 친정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 아이가 날 원망할 걸 알아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 딸을 하나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은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지은은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만해요. 제발. 지금 이 병실엔 딸을 잃은 엄마와 엄마를 잃은 딸만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아팠는지 따질 시간 없어요.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은은 병실 밖의 의자에 앉아 혼자 울었다.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딸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무너지는 시간이었기에. 며칠 후 병실 복도 한켠에서 간호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 또 왔대. 이번엔 젊은 여자랑 같이. 지은은 그 말을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젊은 여자라는 말이 귓가를 때렸다. 그날 저녁 지은은 퇴근 중인 간호사에게 물었다. 아까 김태수 말씀이셨죠? 간호사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내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가끔 다른 보호자실에 와요. 오늘은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아이도 있던데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예전 김태수가 슬쩍 언급했던 아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태빈이. 지은은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 남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병원비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의무기록실에 들러 김태수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다른 환자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은 살짝 당황한 눈치로 말했다. 네, 두 건 있네요. 한 분은 박옥부님, 그리고 김유진 양.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김유진, 낯선 이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그간 태수가 했던 말과 행동, 사라졌던 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은은 몰래 그 병실을 찾았다. 병실 안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엔 젊은 여자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지은은 문틈으로 조용히 이름표를 확인했다. 김유진, 2015년생, 보호자 김태수. 손이 떨렸다. 2015년 그 해 나 유산했었지.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그 아이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해에 태어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돌아섰다.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옥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지은은 천천히 웃었다. 어머님, 저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정말 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미워하고 견디고 애써 사랑하려 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박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미안하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녀는 박옥분의 손을 꼭 잡았다. 저 당분간 멀리 좀 다녀올게요. 조금만 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괜찮으시죠? 박옥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은은 병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도시의 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잃어버린 별 하나를 향한 기도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지은은 서울을 떠났다. 도시의 빌딩 숲과 냉기 어린 병실을 뒤로하고 그녀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숙소는 오래된 민박집이었고 창문 너머론 파란 바다가 고요히 출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맞이했다. 오전엔 바닷가를 걸었고 점심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TV를 봤다. 그리고 오후 민박집 마당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낯선 목소리. 지은이 눈을 뜨자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마을 복지관에서 일한다는 사회복지사 최강현. 그 역시 며칠간 휴가를 내고 이곳에 머무는 중이었다. 강현은 자연스레 지은 옆 벤치에 앉았다. 해 질 때 바다 보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저 바다에 하루의 눈물이 다 스며든다네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저는 눈물 많은 사람이니까 지금이 딱 맞는 때네요. 그렇게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며칠 뒤, 지은은 동네 시장 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강현을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강현이 먼저 물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좀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도망치려는 사람들, 여기엔 종종 와요. 근데 이상하죠. 여긴 도망보다 회복에 더 가까운 곳이에요.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다. 그날 저녁, 강현은 바다 앞 작은 평상에 생선구이와 국, 밥 한 공기를 내어왔다.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는 밥보다 낯선 사람과 나누는 밥이 더 따뜻할 때도 있잖아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러다 강현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존재하는 삶, 그걸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강현은 미소 지었다. 좋은 목표예요. 누구보다 응원하고 싶네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울며 깨어나는 일도 없었다. 지은의 내면에서 무언가 조용히 회복되고 있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며칠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서울역에 발을 딛는 순간 현실의 무게는 다시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병원으로 돌아가자 박옥분의 병실은 조용했다. 그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의사들은 퇴원을 준비 중이라 했다. 지은은 짐을 정리하며 병실 곳곳을 닦았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태수가 들어섰다. 지은아. 그 한마디에 지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야? 김태수는 잠시 주춤하더니 안절부절 못하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혼 서류야. 내가 원하던 거니까. 지은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고마워. 너는 내 얼굴로 아프기 싫었거든. 김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도 유진이는 애는 무슨 죄냐? 지은은 냉정히 쳐다봤다. 그 아이는 죄 없어. 하지만 넌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내게 했던 거짓말, 우리 가족을 모욕했던 그 시간, 그걸 지운다고 없어지는 줄 알아?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지은의 친정엄마와 박옥분이 나란히 들어섰다. 박옥분은 태수를 보자 눈을 찌푸렸다. 이제야 서류 하나 들고 와선 미안하단 말도 못하냐? 친정엄마도 한마디 덧붙였다. 지은이, 다시는 내 발목 잡히지 말아라. 김태수는 뒤통수를 긁적이다가 말없이 병실을 나갔다. 그날 오후 지은은 두 엄마와 함께 병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박옥부는 말했다. 지은아, 나 내가 없었으면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나 같은 사람까지 챙겨줘서 고맙다. 친정엄마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예전엔 너무 무심했지. 하지만 이제라도 내 딸을 위해 살고 싶다.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군가의 딸, 며느리가 아니라 지은이라는 사람으로. 며칠 후 지은은 소박한 식당 하나를 열었다. 간판은 지은의 밥상, 가게 앞에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오늘도 마음이 허기진 당신께 따뜻한 밥 한 그릇. 첫 손님은 박옥분이었다. 그녀는 미역국 한 그릇을 조용히 들이켰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 다음은 친정엄마, 그리고 하루, 이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은은 매일 정성껏 밥을 지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중했던 기억이 담긴 밥 한 끼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품으려는 의지, 그 마음 하나가 결국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야기의 끝. 하지만 지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밥상을 지을 수 있기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